안녕하세요. 유전원리 및 유전공학의 기본 원리 탐색에 대해 발표할 11학년 하나반 김한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연구 동기에 대해 말씀드린 후 모든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중심 원리, 그리고 그 중심 원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효소, 그리고 그 효소를 이용하는 유전자 가위, 그리고 그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방법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가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룬 후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인데요.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our DNA will determine everything about us. To put her faith in God's hands rather than those of her local geneticist. Heart disorder, 99% probability, early fatal potential, life expectancy, 30.2 years. 30 years. Like most other parents of their day, they were determined that their next child would be brought into the world in what has become the natural way. We would want Vincent to have a brother, to play with. I've taken the liberty of eradicating any potentially prejudicial conditions, premature baldness, myopia, alcoholism, and addictive susceptibility, propensity for violence. We want to give your child the best possible start. Believe me, we have enough imperfection built in already. Your child doesn't need any additional burdens.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영화 가타카의 일부 영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전자 편집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뉘어서 유전자 편집을 받지 못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단순히 SF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저희의 미래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이 영화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유전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앞서 선생님이 말씀드려 주셨듯이 사회와 과학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분야만 파기보다는 사회적인 시의성을 가진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을 넘어서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생명과학의 기반이 되는 중심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핵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 몸이 몇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몸은 사실 75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덩치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100조 개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핵과 세포질 그리고 다른 세포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이 핵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전사된 RNA 그리고 이 DNA를 합쳐서 저희는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DNA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이렇게 4가지 염기를 가집니다. 먼저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은 하나의 단일 가닥을 형성하는데요.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래쪽에 있는 인상과 위에 있는 당이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세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 단일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한 단일 가닥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이중 가닥을 이루게 되는데요. A와 T, G와 C가 상부적으로 결합해 이중 나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상부적인 결합이라는 말은 이 둘이 짝꿍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A는 T와 C는 G와만 결합함으로써 다른 것들과는 짝꿍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중나선 형태의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RNA는 조금 그 구조가 다른데요. RNA는 타이밍이 아니라 유라실, 즉 유를 가집니다. 또한 DNA처럼 이중가닥이 아니라 단일가닥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중심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심 원리란 생명체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흐름의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로, 이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DNA가 어떻게 단백질로 합성하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원리는 크게 전사와 번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사는 주형인 DNA가 RNA로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RNA 중합 효소가 DNA에 따라 상부적인 RNA 가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RNA 가닥을 저희는 mRNA라고 부릅니다. 이후 이 mRNA는 핵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 핵 밖으로 나간 mRNA는 번역을 진행하는데요. 이 번역 과정에서는 DNA가 가지는 유전 정보를 통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달리 말하면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이루고,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함으로써 아미노산 사슬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꺾이고 입체적인 구조를 띠므로써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그리고 그 m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 과정을 저희는 모두 통틀어 중심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중심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단백질 중 하나인 효소입니다. 효소란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효소는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더 적은 에너지로 쉽고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과정은 효소가 특정 기질과 결합해 복합체를 형성한 후 화학 반응 후 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효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분해 또는 합성되지만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소가 있는데요. 모든 효소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제가 오늘 다룰 유전자 조작에서는 이 제한효소라는 제한효소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제한효소는 핵산 분해 효소 중 DNA 내부 분해 효소에 속하는 효소인데요. 그 정의는 이중가닥 DNA 분자의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그 부분이나 그 주변을 절단하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이 제한효소는 회문 구조라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A 방향으로, B 방향으로 읽어도, 즉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똑같은 염기 서열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효소는 주로 이 회문 구조라는 부위를 절단합니다. 또 다른 제한효소의 특징으로는 비점착성 절단과 점착성 말단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 중 비점착성 말단은 DNA의 염기 서열의 중간을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가름으로써 이렇게 두 DNA 분자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반면 점착성 말단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DNA 분자를 자르는데요. 이 때문에 단일 가닥 DNA가 누출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DNA가 비점착성 말단은 그냥 가위, 그리고 점착성 말단은 핑킹 가위처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이 중에서 점착성 말단은 DNA에 단일 분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다른 것들과 결합하고 이로 인해 더 유전자 조작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효소를 이용한 유전자 가위인데요. 먼저 유전자 가위의 정의는 DNA를 이루고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 가위에는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 탈렌,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1세대 유전자 가위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는 포크1이라는 제한효소와 징크핑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포크1이라는 제한효소에 징크핑거 단백질 여러 개가 달라붙어 결합하면 이 징크핑거 단백질이 명령하는 염기 서열을 이 포크1이 인식하고 절단하는 형식을 띱니다. 두 번째는 2010년 개발된 2세대 유전자 가위 탈렌인데요. 탈렌은 이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징크핑거 단백질이 아닌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단백질을 자른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고, 이 때문에 더 특이적인 분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2012년 개발된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이를 위해선 크리스퍼 유전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는 원래
세균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방어 체계인데요. 어떤 A라는 바이러스가 세균에 침입을 한다면 이 세균은 크리스퍼 유전자의 바이러스의 DNA를 저장해 놓습니다.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을 했을 때 이 세균은 크리스퍼 유전자에 있는 DNA를 인식을 하고 Cas9이라는 단백질 가위를 소환해 그 단백질로 바이러스의 DNA를 절단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응용한 것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 과정에는 가이드 RNA라고 불리는 gRNA, 그리고 Cas9 단백질, 그리고 표적 DNA가 그 구성 물질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gRNA와 Cas9 단백질이 복합체를 이루는데요. 이후 이 복합체가 이렇게 이 복합체 중 gRNA가 표적 DNA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Cas9이 gRNA가 인식한 표적 DNA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이러한 절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리스퍼 가위는 가장 최근 개발된 신세대 유전자 가위로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제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이전의 두 유전자 가위는 제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 며칠이면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다중절단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RNA를 인식하고 그것을 Cas9 단백질이 잘 절단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gRNA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집어넣는다면 여러 개의 Cas9 단백질이 한 번에 다른 염기서열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퍼 Cas9는 아직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의 응용입니다. 여기서는 유전자를 절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편집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퍼 가위 같은 경우는 DNA의 절단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은 더 긴 과정을 갖춥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저 DNA를 절단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DNA를 삽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의 유전자 가위를 소환합니다. 그럼 이 유전자 가위는 저 특정 DNA 분자를 절단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형질을 가진 DNA를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저희가 원하는 DNA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증폭시키면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나 DNA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휴물린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휴물린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의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은 체내에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세포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인데요. 만약 이 인슐린을 체내에 투입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나 돼지 등 가축에서 인슐린을 추출하여 사람의 몸에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슐린과 동물의 인슐린은 그 아미노산의 배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없었죠. 이때 개발된 것이 휴물린인데요. 이 휴물린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대장균이라는 세균에 있는 DNA의 일부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 같이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그 DNA 부위에 삽입합니다. 이후 그 대장균을 증폭시키고 거기서 DNA만 추출해내면 저희가 원하는 인슐린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휴물린이고 지금까지도 이 휴물린은 다양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파트로라는 약입니다. 이 온파트로는 RNAi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유전자 침묵이라고도 불리는 RNAi는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특정 질환을 일으킬 때 그 유전자를 억제함으로써 그 질환이나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온파트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병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에서 형성된 mRNA와 상보적인 즉 짝꿍을 이루는 RNA 분자를 인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그 mRNA와 RNA가 결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mRNA 이중 가닥은 합성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즉 이 과정을 정리하자면 전사에서 번역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온파트론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적 응용 분야인데요.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유전자 제품은 플레버 세이버라는 제품입니다. 이 플레버 세이버는 1994년 FDA에 최초로 승인된 유전자 식품, 즉 GMO인데요. 이 토마토는 원래 모든 과일은 피지 단백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피지 단백질은 과일을 성숙시키고 나무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단백질입니다. 만약 이 단백질의 합성을 조금 억제한다면 이 토마토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성숙하고 그걸 사람이 땀으로써 제품의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퀄리티 또한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피지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플레버 세이버라는 유전자 변형 토마토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세포와 생식세포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체세포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저희의 몸을 이루고 있는 피부, 근육, 장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입니다. 반면 생식세포는 생식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세포로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 그리고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가 이 생식세포에 속합니다. 이 중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자신의 유전자 질환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황이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조금 다른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 즉 후세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질병의 유전을 방지, 즉 유전병이 자신의 아래 수손으로 되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찬성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인류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이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전자에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마치 아까 저희가 앞서 보았던 가타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처럼 말이죠. 또한 두 번째로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맘대로 유전자 조작을 자신의 후세대에게 가하는 것은 너무 다음 세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 형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A라는 유전 형질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불리한 형질입니다. 하지만 100년 후 또는 200년 후가 되었을 때 그 A라는 유전 형질이 저희에게 유리한 유전 형질인지 아니면 불리한 유전 형질인지 저희는 알 수 없죠. 또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유전자 편집은 대부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편집은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향상을 위해 유전자 편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간으로서 향상되고 싶어서 이 유전자 편집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엄청 똑똑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엄청난 능력과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이 유전자 편집이란 것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와 사회적인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일반인들은 유전자 편집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지식인들은 교육과 제도 마련에 힘씀으로써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서로 논의함으로써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과 소감입니다. 저는 이번 도제 배움을 통해서 많은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배움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 흐릿했던 진료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한 가지 방향성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년 도제 배움에 비해 더 성실히 임하고 더 명확한 주제 의식을 가짐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올해 도제 배움이 저의 고2 도제 배움으로서 마지막 도제 배움이었는데요. 이 도제 배움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남은 11년 반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다짐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여서 선생님들이, 저도 토요일에 친구들의 발표 보고서를 이제 피드백하다가 병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발표는 정말 쉽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고서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이게 이제 과학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유전자의 어떤 활용까지 간 부분이라고 합니다. 융합형 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학술제가 있기까지는 지난 수요일 46명의 도제 배움 발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김한유 학생이 뽑아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담당 교사셨던 박미옥 선생님이신데요.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국어 선생님이 100페이지가 넘는 이러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1위를 그래서 박미옥 선생님을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담당 교사이신 박미옥 선생님의 코멘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저는 국어교사가 맞고 사실 환유 주제를 이제 맡게 됐을 때 저도 너무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유가 알아서 잘 연구를 했고 제가 한 바가 별로 없어서 제가 피드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환유의 이 연구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진짜 도와주시고 어려웠던 그 막히는 길마다 도와주셨던 게 이제 김태훈 연구위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유전자 분석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연구원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이제 환유 연구에 이제 오늘 발표에 직접 참여를 못하셨지만 이렇게 코멘트를 보내주셔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유 학생은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여러 생명공학 기술들 중 특히 크리스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강했고 그와 관련하여 전공서적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부분도 환유 학생의 중요한 특성이라 생각됩니다. 유전공학,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새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환유 학생은 그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윤리적, 기술적, 법적,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 외에 겪게 되는 이슈에 대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잘 쌓아나가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공부 또한 잘 해낼 거라 생각됩니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지만 환유의 작년 담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환유를 아는 교사로서 이제 코멘트를 한다면 환유가 사실 이 너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한 2달, 3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자기가 선행으로 연구를 했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연구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어디까지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이제 교착 상태에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근데 전문가 멘토분께서 도와주시는 그 피드백과 추천해 주시는 전공 서적들 그리고 대학 강의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환유가 조금 포기하지 않을까. 혹은 적정선에서 이 정도만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는 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계속 밀고 나갔고요. 저는 진짜 그 전공이 달라서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마치 이번 연구 과정이 귀한 내 새끼를 어디 훌륭한 다른 선생님께 갖다가 맡기고 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환유가 너무 좋은 결과물로 내준 게 너무 저도 고맙고 그리고 이제 환유가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담임을 하면서 10학년은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었지만 환유 때까지는 이제 문과, 이과 그리고 사탐, 과탐을 그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 때가 10학년 말이거든요. 그때 환유가 진짜 많이 고민했어. 사회도 좋고 과학도 좋은데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환유가 이제 탐나는 학습자다 보니까 사회 선생님도 문과로 와라.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도 이과로 와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환유가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환유를 보면서 왜 꼭 문과, 이과 중에 꼭 결정을 꼭 하나를 해야 되나? 사탐, 과탐 중에 하나를 해야 되나? 환유처럼 이렇게 현재의 교육 과정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도제 배움에서 자기가 이제 연구 주제를 잘 잡고 돌파해내면서 진짜 융합형 인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앞선 이제 10학년 서연이 친구의 이제 연구 발표도 그렇고 AI 법 윤리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환유의 연구 주제도 그렇고 저는 친구들 연구 주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게 어떻게 보면 AI 법 윤리에서도 사실은 어른들이 이미 기술 발전과 함께 구축해 놔야 됐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환유 같은 경우도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유전학의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슈였고 오랫동안 발달했는데 그에 준하는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윤리의식이 뒷받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기반들을 아이들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그 빈 구멍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연구와 관점을 그렇게 확장해 나가겠구나 하는 이제 소망이 들면서 그 점에서 환유의 이번 연구가 진짜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환유의 연구가 멋지게 자신의 진로와 그다음에 꿈과 소망 저희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살짝 발표해 주셨더니 우리 환유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융합형 인재 그 학생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학생. 융합형 인재 플러스 이제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멋지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더 긴 말 할 게 없습니다. 네, 황이나 전문가님 코멘트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꿈이어가지고 저 제일 궁금한 게 이거랑 진로가 어떻게 연결될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왜냐면 이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걸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 유전공학이라는 주제가 큰 흥미를 느껴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랑 향후의 진로랑 그러니까 이 유전공학이란 분야를 진로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런 꿈과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그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전공학이라는 게 막 진로와 그렇게 연관시키고 시작한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과학적인 호기심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한 연구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의 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인식이 너무 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고 아까 발표했다시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과연 사회를 계속 냅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는 그 엄청난 꿈을 언급하게 된 게 유럽에 아까 오프닝 영상에 유럽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 유럽에 가서 저희가 독일의 이런 여러 지도자들을 보고 독일의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을 배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배우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말 해도 돼요? 좀 우리나라 좀 저희는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정치 형태가 좀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우리나라를 좀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져가지고 진짜 살짝 꿈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요 연구 질문이 뭔지 살짝 질문하신 게 뭔지 살짝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이유에서 이런 주제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런 꿈과의 연관성은 살짝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켈 총리도 물리학자였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연구 주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공통적으로 좀 나왔던 그 문제 의식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문이과적인 성향의 중간이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주제를 좀 시의적인 주제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좀 예민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양서연 학생의 연구랑 대비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발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비해서 보자면은 같은 그런 주제들을 서연 학생은 좀 더 문과적으로 풀어냈고, 그러니까 문이과를 굳이 나누자면 오히려 한유는 이과적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결론으로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약간 끝이 안 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환유가 생각하는 이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에 대한 편집에 대한 개인적인 윤리의 판단의 기준이나 의견은 뭐였을까? 그 결론이 뭐였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그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한 연구 자료 같은 거를 보면요. 유전자 조작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전자 조작을 좀 위험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유전자의 조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전자 조작에 찬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물론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유전자 조작이 되게 발전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를 어기지 않은 적정한 선에서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 기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술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이걸 찾아낼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주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저희의 뜻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이걸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와 그 이런 미래 세대의 역할이 이런 유전자 편집이나 AI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잘 마련하고 그거를 잘 상용화해서 옳은 방향으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의 연구 결론이었어요. 네. 올해가 이제 마지막 도제니까 이후는 사실 이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제언을 줬던 부분이나 지금 가진 그런 의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발전해 보면 좋겠다, 발전시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이게 진짜 보고서가 107페이지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인터뷰나 문헌 분석 뭐 이거 다 빼더라도 결론까지 77페이지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은 분량을 굉장히 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송인수 대표님께서 이걸 안 하신 게 되게 다행일 거란 생각이 들고 진짜 저도 보는데 굉장히 무슨 생물 공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물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4가지 과학 과목 중에 제일 싫어했는데 진짜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발표를 그때 들었어요. 수요일 날 발표를 할 때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걸 듣지 않고서 이걸 처음부터 봤다면 저는 굉장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정리를 잘했고 또 이걸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 연구를 이렇게 수준 높게 잘 진행해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현지가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날 발표 때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후손에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뭘 주고 뭐를 개선하고 싶은지 그것도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사실 현지가 그날 발표 때부터 저한테 원했던 대답이 사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얘기해도 얘기한다? 사실 현지가 저한테 약간 이름을 너무 말해버리겠는데, 그냥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다른 친구들의 콧구멍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제 콧구멍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키가 좀 크게 낳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올해란다. 오늘은 좀 콧구멍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쉬운 호흡을 할 수 있는 호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를 기대하겠고요. 근데 칭찬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보고서도 보고서인데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이게 정말 듣기 편안한 목소리 톤과 발표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